러시아가 대한민국에게 또 한 번의 경고를 날렸습니다. 서방 세계의 대러시아 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에 한국도 동참할 수 있다는 발언을 가지고 양국 관계가 파탄날 수도 있다는 식의 엄포를 놓은 것입니다. 어제의 친구였던 한국과 러시아가 한순간에 살얼음판을 걷는 위태로운 관계로 전환된 것을 보면 역시 국제사회의 관계는 철저히 자국의 이익에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다소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소련 붕괴 이후 한국의 이른바 북방정책을 시발점으로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며 양국은 급속도로 가까워졌는데요.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활성화시켰습니다.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러시아와 기술 및 제조업이 발달한 한국은 서로에게 매력적인 파트너였습니다. 또한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러시아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군사 분야에서의 협력은 한국에게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됐는데요. 현재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의 강자로 떠오른 데에는 러시아의 도움이 큰 밑거름으로 작용했습니다. 물론 러시아가 아무 대가 없이 대한민국에게 무기와 무기 제조 기술을 넘겨준 것이 아니라 한국이 제공한 차관을 현물로 갚은 것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한국 방산의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킨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30여 년이 흐른 지금 많은 것이 변했는데요. 러시아는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한국을 견제하고 있으며 한국이 혹여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까봐 전전긍긍하며 경고를 가장한 읍소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방산 기술 발전에 작은 씨앗이 되어준 러시아의 무기 기술 이전과 뒤바뀐 양 국가의 현재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무기의 성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미국 다음의 무기 수출 대국 러시아의 명성이 땅에 떨어진 것은 새로운 뉴스거리도 되지 못할 정도가 됐습니다. 러시아 무기의 이러한 상황은 몇 가지 주요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습니다. 전쟁 초기 단계에서 러시아 무기의 효과에 대한 여러 보고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고가의 러시아제 탱크와 방공 시스템이 우크라이나군의 저가 무기와 드론 공격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러시아 무기의 기술적 우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됐고 러시아군의 전략과 전술의 문제점도 러시아 무기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효과적인 저항과 반격은 러시아군의 작전 계획과 실행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증가시켰습니다. 만약 러시아군의 우월한 화력과 무기 체계를 적절한 전략과 전술로 전개했으면 우크라이나의 선전은 기대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러시아산 무기와 러시아군의 비효율적 전투 수행 능력과 더불어 서방 국가들의 제재로 인해 러시아의 무기 수출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제재는 러시아 무기 산업에 필요한 기술과 부품의 수입을 제한하며 러시아와 거래를 원하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경제적, 정치적 압력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 러시아 무기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이 변화하면서 기존 및 잠재적 구매자들이 다른 국가의 무기 시스템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의 첨단 무기 시스템이 우크라이나에 제공되면서 그 효과성이 입증되었고 이는 러시아 무기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러시아와 정반대로 가파른 상승세를 그려나갔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불과했으나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2.8%로 상승하여 세계 8위의 무기 수출국으로 올라섰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의 무기 수출액은 177% 증가했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약 73억 달러, 2022년에는 173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 품목은 자주포와 전차, 함정에서 항공기와 미사일 등으로 다양화되었으며 주요 수출 시장도 아시아, 중동, 유럽, 중남미, 오세아니아, 아프리카로 확대되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이러한 눈부신 성장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초래한 세계의 안보 불안도 한몫했지만 그 이전에 대한민국이 개발하여 생산한 무기들의 성능 자체가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 무기의 기술 수준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계기는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와의 관계였습니다. 1991년 대한민국과 소련의 외교 관계 정상화 이후 양국 간의 경제협력 차원에서
한국은 소련에 차관을 제공했습니다. 이 결정은 당시 국제 정치, 경제 상황의 변화와 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기반을 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차관을 통해 소련과의 외교 관계를 강화하고 경제 협력의 기회를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냉전 종식 후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의 글로벌 입지를 확대하고 동구권 시장에 대한 접근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소련 연방이 해체하면서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가 새로 출범하고 당시 한국이 제공한 차관을 갚을 여력이 없던 러시아는 현물로 차관의 일부를 갚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1991년 소련이 붕괴하면서 새롭게 독립한 러시아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련 시절 쌓인 대외 부채는 새로운 러시아 연방에 그대로 상속되었지만 경제난으로 인해 현금으로의 대출 상환은 어려워졌고 결국 양국 간 협의를 통해 러시아는 한국에 대한 부채를 현물로 상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러시아의 차관 상환 방식으로는 원자재, 방산물자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국가 간의 차관을 현금 대신 현물 등으로 상환하는 것은 드물지 않은 방식입니다. 차관을 제공한 쪽에서는 차관 문제로 오랫동안 골머리를 앓는 대신 상대 국가에 대한 경제적 혹은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현물로 상환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관을 받은 쪽이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국가라면 석유나 천연가스를 상환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기술 이전 및 군사 장비 제공 등의 방식으로 상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러시아는 한국에게 차관의 상환 수단으로 무기를 제한한 것입니다. 무기와 군사 장비는 당시 러시아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자원이었으며 한국은 군사적 현대화를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상환은 양국의 이해관계에 부합했습니다. 1차 불곰 사업을 통해 러시아의 T-86 전차 33대, BMP-3 장갑차 33대, 메티스-M 대전차 미사일 70문 및 관련 탄약, 이글라, 견착식 대공 미사일 발사기, 50문 및 탄약 등이 도입됐으며 2차 사업에서는 T-86K 지휘형 전차 2대, 무레나 공기부양정 3척, IL-103 인류신 고등운영기, KA-32A 다목적 헬기, 카잔 경헬기 6대, 메티스-M 대전차 미사일 156문 등이 도입됐습니다. 당시 러시아의 무기 도입은 원인 자체는 차관 상환이 목적이었으나 러시아의 군사무기 기술은 우리나라의 방산 기술 향상에 결정적 역할을 한 계기가 됐습니다. 특히 1985년에 개발된 T-86 전차는 당시로서는 최신 소련 탱크였으니 우리 군에서 두 팔 벌려 환영했을 것 같지만 공산권 국가의 무기라는 사실 때문에 초기에는 거부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T-86의 성능이 워낙 뛰어나 군 관계자들도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후 우리 육군에서도 일부가 아직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T-86의 진정한 유사는 우리 전차 제작 기술에 도움을 줬다는 것입니다. 당시 한국은 K1A1 전차를 생산 중이었는데 차기 전차 개발에 T-86의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T-86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자동장전 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K2 전차와 K9 자주포에 바로 이 자동장전 장치 기술이 채택되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T-86에 감손 우라늄 분리 철갑탄 역시 넘겨줬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 군이 우라늄탄과 각종 전차의 주포 제작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BMP-3 장갑차 역시 빼놓을 수 없었는데요. 현재 우리 군의 주력 장갑차인 K-21 개발에 큰 도움이 된 것이 바로 BMP-3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시겠지만 불곰 사업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3차 불곰 사업은 현재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규모나 생산 능력이 이제는 굳이 러시아에게 기대지 않을 만큼 성장한 탓에 우리 측에서도 그리 적극적이지 않은 것도 있지만 결정적 원인은 러시아에 있습니다. 과거처럼 러시아가 화끈하게 무기나 기술 이전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방산의 위기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불곰 사업 초기만 하더라도 한국이 자신들의 기술을 바탕으로 이렇게까지 성장할 줄은 예상 못했던 터라 더 이상의 무기 기술 이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앞서 언급한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 무기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해 러시아의 무기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전 세계 방위산업 시장에서 러시아의 경쟁력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빈자리를 차고 들어간 게 바로 대한민국 방산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2018에서 2022년 방산 수출 규모가
전 5년 대비 75% 이상 성장하여 성장세 부분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세계 방산 수출의 4분의 3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독일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2023년 기준 한국의 세계 무기 수출 순위는 9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이렇게 가파른 성장세라면 세계 4대 방산 강국이라는 목표도 꿈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어쩌면 러시아가 한국의 첫 번째 재물이 될 수도 있다는 자신감이 너무 과하다면 과한 자신감이겠지만 이미 현실에서 조금씩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남아시아 무기 시장을 장악하던 러시아가 한국에게 추월당한 것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러시아가 동남아 무기 시장을 잃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이코노미스트는 동남아 무기 시장에서 한국이 러시아의 빈자리를 대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수치상으로도 나타나는데요. 2017에서 2021년 기간 동안 동남아시아 전체 무기 거래에서 러시아제 무기의 비중이 14%인 반면 한국 무기는 18%를 차지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무기가 러시아 무기를 밀어낸 것에 다음과 같은 분석을 내놓아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성능입니다. 한국 무기는 나토 표준 규격이면서 신뢰도 높은 첨단 무기 체계라는 것을 첫 번째로 꼽았고 다음이 가격입니다. 한마디로 가성비라는 것인데요. 가성비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싼 게 비지떡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들릴 수 있지만 싱가포르 싱크탱크인 ISEAS 유소프 이상연구소 이한 연구원의 한국 첨단 무기 체계는 서방의 무기보다 가격은 싸지만 성능은 뛰어나다라는 말로 가성비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로는 한국은 여타 무기 생산국에 비해 숨겨진 정치적 전략적 의도 없이 무기 그 자체의 가격과 성능만으로 믿을 수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무기 판매는 무기 판매와 더불어 군사안보 분야의 역학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데요. 한국은 그런 점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아직도 세계 무기 시장에서 미국의 뒤를 이은 2위 국가입니다. 하지만 그 위상이 점점 추락해가고 있는데요. 떠오르는 방산 강국 대한민국이 러시아의 무기 제작 기술로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면 러시아의 추락 역시 눈여겨보고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한국의 방산 기술력이 한참 높아질 것이라는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돼 화제입니다. 바로 러시아의 경제 제재로 러시아 내에 있는 모든 방산업체들은 수출을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 방산업체들은 한국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됐는데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됨에 따라 러시아산 전투기 무역론이 등장한 것도 한몫합니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러시아산 무기들이 팔릴 곳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전쟁에서 최첨단이라 자랑하던 러시아 전투기들은 우크라이나군의 구식 방공망에 의해 허무하게 격추당하는 것을 보니 항공력이 최고라는 말도 이제 옛말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보병이 들고 다니는 휴대용 미사일인 맨페즈가 러시아군의 전투기를 연달아 격추하고 있는 영상이 많은 매체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실내로 우크라이나 병사가 키이우에서 맨페즈로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한 게 대표적인데요. 이렇게만 보면 현대전에서 공군이 제대로 역할할 수 있는지 회의감을 가지는 것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전투기 무용론자들은 새로운 대안까지 제시했는데요. 전투기로 무의미하게 인력을 희생시키지 말고 무인 전투 장비인 드론을 대대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시로 터키제 바이락타르 TB2를 들고 있습니다. 바이락타르 무인기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뿐 아니라 지난 2020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중형 드론입니다. 이런 드론을 다수 배치하면 전투기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는 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는 비전문적인 견해인데요. 최근 드론이 활약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대전에서 전투기는 여전히 유효한 수단이며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또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 공군의 실패는 러시아의 비리가 원인이지 현대 전투기의 성능 부족 때문이 아니란 게 세계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엉터리 군 체계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러시아와 달리 우수한 편제와 훈련 체계를 갖고 있으며 최첨단 국산 전투기 KF-21의 양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KF-21의 성능은 러시아가 아직도 양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수호이 57을 제외한 모든 러시아 전투기를 압도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항공 기술력이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이 남아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가 붕괴하면 한국의 방산 기술이 왜 비약적으로 발전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 항공우주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체 공군의 10%에 해당하는 전력을 상실했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러시아는 정말 엄청난 참패인데요.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3월 8일 기준으로 러시아 항공우주군의 전투기 52기, 헬리콥터 69기를 격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세세한 내용도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그 목록이 정말 놀랍습니다. 러시아 공군이 자랑하던 최신의 전투기들이 잔뜩 포함됐기 때문인데요. 전폭기 임무를 수행하는 수호이 34를 시작으로 러시아의 주력 전투기인 수호이 17이 우크라이나에게 격추됐으며 심지어 시아가 가진 가장 최신형 전투기인 수호이 35의 격추까지 확인됐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전폭 임무를 수행하느라 무장을 잔뜩 실은 수호이 34나 수적으로는 많아도 성능이 떨어지는 수호이 27이야 좀 떨어질 수 있다고 해도 F-15EX와 견줄 수 있다던 4.5세대 하이급 전투기 수호이 35가 격추되리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인데요. 이로 인해 개전 초기 러시아군이 일방적으로 제공권을 장악할 것이라는 군사 전문가들의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국내 일각에서 비싸고 유지하기 힘든 현대 전투기가 과연 전쟁에 필요하겠냐는 회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세계 2위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러시아조차 우크라이나의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했는데 고작 대한민국이 중국은커녕 북한의 방공망이나 제대로 뚫을 수 있겠냐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는 전혀 걱정할 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기술적인 측면과 전술적인 측면 모든 분야에서 러시아군을 따라잡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술적 측면에서 대한민국은 러시아와 기술 격차는 이미 상당히 좁혀진 상태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곧 시험 비행을 앞두고 있는 KF-21 보라매입니다. KF-21 보라매는 전장 16.9m, 전폭 11.2m, 전고 4.7m의 미들급 전투기로 장기적으로 5세대 전투기로 개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KF-21이 추가적인 개량을 거치면 5세대 전투기 중에서도 최상급인 F-35 전투기에 준하는 전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지금이야 한국의 항공기술력이 많은 언론 매체에 공개되면서 우리 국민들의 한국의 방산기술력에 신뢰가 쌓인 상태이지만 처음 KF-21 개발 당시만 하더라도 이에 대한 반발도 상당했습니다. 이제 겨우 첫 국산 전투기를 만드는 한국의 4.5세대 전투기가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배치까지 완료한 러시아의 전투기에 견주는 것이 가당키냐 하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블록3까지 개량된 KF-21은 러시아가 개발 예정이던 최신형 전투기와 비교해도 훨씬 우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 중입니다. 그 비교 대상은 바로 러시아가 새로 개발한 5세대 전투기 수호이 체크메이트인데요. 수호이 체크메이트는 2021년 러시아의 수호이사가 모스크바 국제 에어쇼에서 공개한 신형 로우급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로우급이라고 해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성능을 가졌습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체크메이트는 전장 17.5m, 전폭 11.8m로 KF-21보다 훨씬 큰 기체입니다. 크기만 따지면 무려 F-22와 맞먹고 수호이 57과 비등할 정도인데요. 이 덕에 폭장량과 항속거리가 매우 우수합니다. 최대 폭장량 7.4톤, 항속거리는 2,900km에 달해 로우급임에도 불구하고 KF-21과 비슷할 정도로 성능이 좋습니다. 심지어 가격까지 저렴합니다. 제작사인 수호이는 체크메이트가 로우급 전투기를 강조하며 KF-21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체크메이트가 등장하면서 한국의 KF-21 보라매의 수출길이 막혔다는 비관론까지 나올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상황이 점차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제 항공기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린 대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는 바로 GPS인데요. 2016년 러시아 항공우주군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수호이 34 전폭기가 민수형 GPS를 사용하는 것이 확인돼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러시아가 글로나스라는 자국산 GPS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운영하는 군용 GPS에 심각한 성능 부족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군용 항법 장비가 시도 때도 없이 고장이 나니 상용 GPS 장비를 비상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서 러시아산 전투기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기껏 첨단 전투기를 사더라도 엉터리 항법 장치 때문에 정밀 유도 무기를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바로 레이더입니다. 아무리 러시아의 최첨단 전투기라 할지라도 서방에 비해 레이더용 반도체 소재 기술이 떨어지는 러시아의 상황을 고려하면 아무리 첨단의 레이더라 하더라도 성능이 좋을 수가 없는데요. 심지어 경제 제재로 외산 부품을 살 수 없게 되었으니 이전보다 성능
성능이 더 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되면 최첨단 전투기라는 체크메이트나 수호의 57조차 KF-21보다 레이더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KF-21은 국산 A사 레이더의 탑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에 따르면 이번에 KF-21을 위해 개발된 A사 레이더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레이더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하는데요. 이미 남아공에서 1차 테스트가 마무리됐고 곧 다가올 3월 중순부터 국내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비행 시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한국은 러시아보다 더 뛰어난 A사 레이더를 통해 체크메이트를 압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러시아 경제 제재로 인해 러시아 방산업계는 그야말로 치명타를 맞았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물건을 팔 수 없게 된 것인데요. 수출입이 차단되면서 수출길이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당장은 급한 대로 중국에 의존하면 어느 정도 유지는 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러시아제 무기가 세계 방산 시장에서 점차 도태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체크메이트의 구입을 희망하던 친러계 국가들조차 러시아산 무기 도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보유하고 있던 러시아 전투기까지 폐기하거나 싼 값에 중고로 팔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을 정도입니다. 즉 동구권 국가들은 이제 새로운 전투기 도입은커녕 자신들이 보유 중인 러시아제 전투기의 유지보수조차 어려워졌다는 것을 파악한 것입니다. 반면 KF-21은 수출 전망이 매우 밝아졌습니다. 방산산업 붕괴가 예정되어 있는 러시아와 달리 제작사인 카이가 수년간 인원을 대폭 확충하는 등 생산력을 올리면서 공급에 차질이 생길 일이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우수한 기술을 가진 베테랑 기술자들을 대거 공급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바로 무너진 러시아 항공사들에서 러시아 기술자들을 데려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실사례도 있었는데요. 바로 불검 사업입니다. 과거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탄생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는 한국에 그 어떤 기술도 넘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건 어느 국가나 당연한 일입니다. 극비 기술이야말로 러시아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활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빚진 달러를 현금으로 상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대통령이 된 옐친이 연달아 실정을 저지르면서 소련 붕괴 직후보다 경제가 더 나빠지자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국가가 완전히 해체될 수준의 경제위기에 직면하자 팔 수 있는 건 닥치는 대로 팔기 시작했고 그 결과 우리나라의 최첨단 전차와 각종 군사 장비를 넘기게 됐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불검 사업에서 넘어온 첨단의 러시아 방산 기술은 딱히 한국이 좋아서 최신의 무기를 넘긴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이전과 달리 사정이 좀 나아진 2차 불검 사업에서 첨단 무기 대신 한물간 대전차 무기인 메티스M을 넘기며 자국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러다 태국에서 시작된 경제위기로 신흥국 경제위기가 발생하고 한국이 IMF를 맞았던 1990년대 말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경제위기를 겪자 한국에게 청궁 공동개발을 제안했는데요. 이처럼 러시아는 경제가 흔들릴 때만 한국을 찾았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양국 국민들의 교류가 늘고 호감이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또 불검 사업의 대가로 러시아에 전달된 한국의 컵라면과 초코파이 그리고 오뚜기 마요네즈가 러시아의 국민 음식이 됐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러시아 정부와 한국 정부의 관계는 항상 철저하게 계산적인 관계였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이번 대러 경제 제재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궁극적으로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 러시아에서 기술자와 각종 기술을 들여온다면 우리 방산 산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또 제재가 완화되는 대로 러시아제 군용 장비를 헐값에 들여와 우리 첨단 무기를 개발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잘 활용하면 소련 시절부터 AH-64 아파치에 대항하기 위해 개발한 KA-51을 통해 우리 차세대 헬기의 동축 반전 로터를 개발할 수 있고 T-14 아르마타는 차세대 전차를 개발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KH-47 킨잘 미사일은 대한민국의 미사일 기술력을 한층 더 올려줄 것입니다. 무엇보다 소유주 우주왕복선을 운영하던 러시아의 우주과학자들은 누리호를 뛰어넘는 더 우수한 우주 로켓을 개발하려는 한국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